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투표용지 한 장을 펼치기 전까진 그 결과를 알 수 없을 거라던 미국 대통령 선거. 의외로 빠르게 그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개표 상황을 보면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이 사실상 확실해 보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당장 미국의 모든 문제를 고치겠다며 한 발 앞선 승리 선언까지 막 마쳤습니다. 문제는 다시 한번 트럼프 시대에 살아남아야 할 한국입니다. 우리에게 끼칠 영향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 쪽에 저희 특파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후보 쪽부터 가보죠. 자, 정광현 특파원. 아직 개표가 완료된 건 아닙니다만 트럼프 후보가 이미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는 현지 시간으로 자정을 좀 넘긴 시각에 이곳 팜비치 컨벤션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매직 넘버인 선거인단 270명이 확보되기 전이었지만 승기가 이미 굳어졌다고 판단하고 지지자들 앞에서 한 박자 빨리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 made history for a reason tonight.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I will fight for you, for your family. And your future. 사실상 압승이란 평가입니다. 개표 결과 주요 경합주로 분류됐던 7개 주 모두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한 후보가 경합주를 독식한 건 2000년대 이후론 찾아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네, 그런데도 여론조사상으론 초박빙 승부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사실 이 트럼프가 대선 레이스 후반부에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선거 막판에 해리스 쪽으로 미묘하게 판세가 흔들렸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백인 여성표가 해리스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해리스 캠프 쪽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캠프에서도 긴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낙태권 이슈만으로 백인 여성들을 충분히 결집시키기엔 시간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고요. 특히 민주당 성향이 강했던 북부 경합주, 이른바 러스트벨트가 낙태 이슈보다는 경제 문제에 더 비중을 두면서 세 곳 모두 트럼프를 택한 게 압승을 거두게 된 가장 큰 원동력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런데 공화당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원과 하원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요? 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상하원 선거도 치러졌습니다. 우선 상원은 원래 민주당이 51석, 공화당이 49석을 나눠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뒤집혔습니다. 두 곳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을 확실시하면서 4년 만에 다시 연방 상원 다수당이 됐습니다. 하원의 경우 현재도 공화당이 8석 차이로 다수당인데 다수당 지위를 그대로 지켜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개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막힘없이 추진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해리스 후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홍지윤 특파원, 해리스 후보, 선거 당일까지 승리를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이 되려던 해리스 부통령의 꿈이 좌절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에서 민주당을 구해준 건 해리스였죠. 트럼프에 밀렸던 지지율을 빠르게 회복했지만 선거 막판에 바이든과의 차별화에 실패한 것이 패인으로 꼽힙니다. 또 바이든이 확보한 지지층 확보에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AP 투표 결과 흑인, 히스패닉, 라틴계 유권자들은 바이든보다 해리스를 지지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들 그룹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지난 대선 때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가 승리 선언을 했는데 해리스 여기에 어떤 반응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저는 조금 전까지 해리스의 모교인 하워드 대학에서 개표 상황을 쭉 지켜봤습니다. 가족들과 저녁 식사 올 거라던 해리스 후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밤 12시 30분쯤에서야 오지 않을 거라고 전했는데요. 트럼프의 승리 선언에도 승복 연설도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Like, I really thought we were going to win this, and I still think we have a chance, but. So looking at the polls right now, I understand that it was going to be a very close race. However, I am still positive. 네, 민주당은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자리도 빼앗긴 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은 원래 민주당이 51석, 공화당 49석을 나눠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엔 뒤집히면서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시 연방 상원 다수당이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계 첫 상원 의원 당선 소식도 있었습니다. 승리 연설 들어보시죠. And from a movement that nobody believed would win to one that is bringing my voice, your voice, to the highest levels of our great democracy. And I want to ask you, are you proud of what we built? 바이든 대통령은 김 의원에게 축하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우리나라도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무용론이 나오곤 하는데 미국 대선도 이른바 3대 족집게 대선 예측 결과가 사실상 모두 틀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심수미 기자와 짚어보죠. 자, 심 기자, 해리스 당선을 예상한 기관이 얼마나 많았던 건가요? 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50대 50으로 예측했던 이 영국 이코노미스트 선거 당일인 5일에 발표한 수치인데요. 해리스 56%, 또 네. 트럼프 43%로 전망치를 고치면서 경합주 최신 여론조사를 반영한 수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트럼프 우세를 예상했던 선거 분석 사이트 538 같은 경우도 해리스 승률을 50%, 또 이렇게 트럼프보다 1%포인트 높게 잡았고요. 네. 또 미국 대선의 족집게로 불리는 통계학자 네이트 실버 같은 경우는 무려 8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라면서 50.015%, 정말 근소한 차이로 해리스가 이길 거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그 출구 조사 역시 해리스에게 우세하게 결과가 나왔었다고요? 네, 에디슨 리서치가 실시한 출구 조사였는데요. 누구 찍었냐는 질문 대신에 이제 호감도 항목이 있습니다. 전국 응답자의 48%가 해리스에게 우호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답을 하면서 트럼프 44%를 앞서는 걸로 나타났었습니다. 네. 근데 개표 몇 시간 만에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군요. 네, 트럼프가 이제 빠른 속도로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격차를 크게 벌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공화당 우세 지역인 아이오와에서 해리스가 3%포인트 이제 높게 나타났었는데, 그러니까 백인 여성들이 낙태권 문제로 결집하는 이른바 히든 해리스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변이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없었던 겁니다. 네. 출구조사를 결과를 보면요, 이제 해리스가 백인 여성의 52%가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해리스 지지는 47%에 그쳤습니다. 네. 2020년 대선 때와 사실 큰 차이가 없는 수치입니다. 막판에 나온 이른바 쓰레기선 발언으로 이 히스패닉 표심이 민주당으로 집결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아니었다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또 의외의 결과였는데요. 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히스패닉의 53%가 해리스를, 또 45%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16년, 20년도 대선 때 60% 넘는 히스패닉들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크게 떨어진 수치고요. 네. 비단 히스패닉뿐이 아닙니다. 흑인 같은 경우도 이번에 86%가 해리스를 지지했다라고 나타났는데 역시 지난 두 번의 대선보다 5%포인트가량 낮았습니다. 또 이제 흑인 남성의 20%가량이 이제 이번 승패의 관건이었던 이제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20%가 트럼프를 지지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이제 지난 대선의 2배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이제 물가가 치솟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흑인, 히스패닉 계층이 많다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탈을 하면서 이번 선거 결과를 갈랐던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사실상 당선이 확실해진 트럼프는 오늘 투표 결과에 대해 역사를 만들었다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도 강한 미국을 앞세운 트럼프, 다시 한번 백악관에 한 발 가까워졌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 미국 정계의 아웃사이더로 불려왔습니다. 정치 엘리트 클린턴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신조어를 탄생시켰습니다. 강한 미국, 트럼피즘입니다.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대중국 강경책을 펼쳤고
국제사회 주요 협정에서 탈퇴했습니다. 믿기 힘든 인신공격과 갈라치기로 미국을 분열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코로나19 대처 미숙으로 낙마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Our goal is to defend the integrity of the election. We will not allow the corruption to steal such an important election or any election for that matter. 지난 2021년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계에서 멀어지는가 했지만 공화당원들의 선택은 다시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의 부활에는 기막힌 운도 작용했습니다. 날아온 총알을 가까스로 피하며 주먹을 지켜든 모습을 선거운동의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외친 트럼프. 바이든 정부 심판론에 힘을 얻으며 백악관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불법 이민자 추방하고 경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재임 기간 트럼프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높이 9m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이번에도 불법 이민 문제를 강조하며 지지층을 결집했습니다.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현 정부를 향해선 국경 관리에 실패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These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that are coming from prisons, they're coming from prisons and jails, mental institutions. 경제 정책도 바이든 정부의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오른 집값과 생활비의 책임은 바이든 정부에 물었습니다. 똑같은 4년은 안 된다며 심판론을 들고 나왔고 자신은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며 경제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I had no inflation, virtually no inflation. They had the highest inflation perhaps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because I've never seen a worse period of time. 불법 이민과 경제 문제에 있어선 트럼프가 선거 기간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를 상대로 우위를 점해왔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하고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유권자들은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계속해서 눈앞으로 다가온 트럼프의 두 번째 집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도 따져보겠습니다. 당장 오늘 금융시장이 출렁거렸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대통령을 자처해온 트럼프의 귀환 가능성에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이상화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하락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은 오후 들어 단숨에 20원 가까이 급등하며 한때 1,400원에 근접했습니다. 트럼프 승리가 유력해지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한 겁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처음으로 75,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가격이 오를 걸로 보이는 달러화와 가상자산의 투자금이 몰린 영향입니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의 대표적인 정책이 관세하고 감세거든요. 관세하고 감세가 미국채 금리 상승과 달러화 상승 전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하는 레드웨이브가 현실화하면 감세 등 트럼프표 정책 추진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지나치게 오르면 우리 경제엔 악재입니다.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수입 기업에 부담이 되고 안정세를 찾은 국내 물가까지 들썩일 수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선 코스피는 외국인이 대거 팔아치우며 0.5% 내렸고 코스닥도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그 기업들이 바이든 정책에 의해서 미국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트럼프가 됐을 때 관련된 불확실성에 조금 더 많이 노출됐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 해리스 수혜주로 불린 자동차, 에너지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란 이름에 벌써부터 걱정이 큽니다. 트럼프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60조 원 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이 경우 우리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트럼프의 대표 공약 중 하나는 보편 관세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에도 10에서 2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The word tariff properly used is a beautiful word. One of the most beautiful words I've ever heard. It's music to my ears.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에 2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전체 수출이 61조 원 감소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최근엔 바이든 행정부의 칩스법을 겨냥했습니다. That chip deal is so bad.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and then borrow the money and build chip companies here, and they're not going to give us the good companies anyway. 폐기 가능성이 커질 경우 이미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현지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기업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부분들을 손을 좀 많이 볼 것 같고요.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효과를 노리고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기업들이 과연 미국에서 공장을 지을 것인가. 우리 기업들의 노선 변경도 불가피해졌습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두 번째 임기인 만큼 불확실성이 덜할 것으로 보이지만 무역 환경이 급변할 가능성이 커져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전기차 의무화 폐기도 예고했는데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였던 2018년엔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셀 등의 긴급 수입 제한을 발동하기도 했는데 2기 행정부에선 전보다 더 공세적인 정책을 펼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이번에도 잘 지낼 수 있을지 역시 관심입니다. 김정은과 밀고 당기다 사랑에 빠졌다.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여러 차례 자랑하듯 말해왔는데 다시 북미가 대화에 나설 경우 우리만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8년 자신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를 연인 관계에 비유했습니다. I was really being tough, and so was he. And we would go back and forth, and then we fell in love. Okay? No, really. He wrote me beautiful letters. 이번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김정은과의 친분을 여러 차례 과시해왔습니다. But no, I got along with him, and we stopped the missile launches.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백악관으로 돌아가게 된 트럼프가 김정은과 대화를 시도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북한이 더 큰 조건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실제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과談判을 한다면 사실상 디팩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핵군축 협상으로 가겠다. 뭔가 계속 만나는 조건을 걸 텐데 그 조건은 또 쉽게 미국이 수용하기 어렵겠죠. 이런 가운데 워싱턴 일각에선 트럼프가 북한의 ICBM 등 미 본토 위협 능력만 제거하고 제재를 해제해주는 이른바 스몰 D를 제안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며 일체의 대화를 단절한 만큼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되면 우리 정부가 소외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트럼프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너무 적게 내고 있다. 10배는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머니머신, 돈 버는 기계란 말까지 했었는데 곧바로 청구서가 날아올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중에 한국이 너무 적은 방위비를 낸다고 여러 차례 압박했습니다. We have right now 28,000 soldiers on the line between North and South. Right? 28,000 soldiers. They pay us peanuts. Peanuts. 이 같은 입장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You're going to mention Taiwan. You wanted to mention Taiwan. 한미는 지난 4일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2026년부터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액수에 합의한 겁니다. 2026년 분담금을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향후 5년간 소비자 물가 지수만큼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약속을 지킬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협정을 깨고 분담금을 올리거나 분담금과 별도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방위 분담금이라는 바스켓에 담는 이외에 이런저런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이동 비용, 그다음에 연합훈련, 전개 비용. 두 나라가 바라는 한미 동맹의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의 정신에 입각하여 서로 도움 주고 도움받는 동맹을 진보시키고 싶어 하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은 비용을 청구받게 되는 거래적 동맹의 모습을 띌 것이 예상이 됩니다. 미국에선 방위비 협정이 행정명령으로 간주돼 대통령 결단에 따라 일방적 파기가 가능합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아직 해리스 후보가 승복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트럼프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미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하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서정경 교수가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일단 이렇게 빨리 트럼프란 결과로 압축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전혀 못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빨리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요. 사실 올해 내내 예상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펜실베니아 주하고 이제 위스콘신 주가 주법을 바꿔서 밤샘 개표를 한다. 네. 이렇게 주법을 바꾸긴 했지만 워낙 초박빙이어서 개표 작업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정도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7개 경합주를 거의 싹쓸이하는 결과가 나올 만큼 빨리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예상을 벗어난 결과인 건데 말씀하신 펜실베니아뿐만 아니라 지금 경합주에서 윤곽이 나온 곳들은 트럼프가 싹쓸이하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단 그 여론조사에 대한 좀 신뢰도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트럼프 승리 요인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았습니다. 1980년 미국 대선 이후에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가지고는 선거 충격, 선거 여파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2024년이니까 무려 44년 만에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선거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경 위기 문제가 팬데믹 이후에 범죄에 대한 그 우려가 높았던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가 됐었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또 해리스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뭐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얘기도 하셨는데 이번 대선에서 여론조사의 위치를 어느 정도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결국에는 대부분 이제 숫자가 뭐 48대 49 이렇게 나오지만 항상 그 밑에 조그만 숫자로 이제 오차 범위는 이렇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오차 범위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네. 결과가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 유권자들이 워낙 응답을 잘 안 한다. 그다음에 혹은 뭐 히든 해리스도 있다.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는 점점 더 그 신빙성에 있어서 문제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믿기가 어려워진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해리스의 가장 큰 페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 트럼프 후보가 이제 계속 주력했던 인플레이션 문제, 국경 위기 문제, 이런 어떤 국정 심판론 이런 것이 먹혔다고 볼 수 있고, 해리스 입장에서는 이제 막판에 선거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일단 트럼프는 미국 유권자들이 다 아는 후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트럼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누구인가,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미국이 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했을 텐데 네. 막판 선거 전략이 좀 지나치게 엔타이 트럼프 쪽으로만 많이 쏠려 있지 않았나, 그런 어떤 선거 전략의 어떤 패착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소수인종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에 대한 어떤 뭐 애정, 신뢰 이런 것들도 이제 트럼프 시대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그럼 민주당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대선 결과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숙제들도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조금 전에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돈 버는 기계라고 얘기했다는 네. 발언도 소개를 했단 말이죠. 앞으로 많은 청구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트럼프를 뭐 처음 겪는 건 아니고 4년 겪어봤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어떤 그 협상 기술, 협상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좀
차분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뭐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입장을 먼저 내세우고 나서 상황을 좀 지켜보는 그런 협상 기술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여기에 여론과 언론 등등이 너무 좀 휘둘리면 우리 협상 전략을 짜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트럼프나 혹은 트럼프 측근들을 우리가 접촉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분담금을 많이 늘렸고 또 분담금 이외에도 얼마나 많이 이제 그 안보 차원에서 미국에게 유리한 그런 조건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회가 좀 비준을 서두를 필요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김정은 위원장과는 또 잘 지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상황과는 조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유인 체계가 좀 바뀌었달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4년밖에 임기가 없는 대통령이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뭔가 핵능력 고도화 등의 어떤 좀 속도를 낸 상황이고 해서 양자 간의 만남을 가지려고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이 만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4년 후면 또 떠날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네. 어느 정도까지 조건을 내걸고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이 들 텐데 네. 서로가 굉장히 나쁜 딜을 하는 것을 막기 네.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건 교수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은 여권에서조차 국정 운영 동력을 되살릴 마지막 기회란 말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명태균 씨 관련 논란입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해명을 내놓을 때마다 반대 정황이 드러나며 거짓말 논란이 커졌는데 대통령은 이와 다를지가 관건입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명태균 씨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대통령실은 33일 만에 처음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를 만난 건 단 2차례뿐이며 대선 이후엔 명 씨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명 씨와 최소 4차례 만났다는 게 확인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취임식 하루 전인 지난 2022년 5월 9일에 명 씨와 통화한 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의혹은 더 짙어졌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이거 왔길래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그러자 이번엔 경선 이후 소통하지 않다가 취임 전날 축하 전화를 받은 것이란 해명이 나왔는데 이틀도 안 돼 취임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연락해왔다고 주장하는 명 씨의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은 이 같은 명 씨 관련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됩니다. 우선 밝혀야 할 부분은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뿐 아니라 취임 이후에도 명 씨와 소통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주변에서 명 씨와 멀리하란 조언이 있었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무슨 이유로 명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도 해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를 끊었지만 가족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남편 몰래 명태균 씨를 달래고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 상태 아닙니까? 또 여론조사를 비롯해 대선 기간 명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와 관련 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부적절하게 개입하진 않았는지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이나 의대 증원 등 현안에 대한 답변도 주목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낼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기자회견을 마치고 당장 김 여사도 동행할 걸로 알려진 해외 순방이 예정돼 있는 만큼 여기 김 여사도 동행하는지 대외 활동을 전면 중단할지 관심인데 친한계는 당장 이 순방을 겨냥해 활동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됐고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이미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자제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내일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김 여사는 당장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다자 외교 행사 참석을 위해 윤 대통령 순방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한계에선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중단은 전면적인 중단을 말합니다. 외교 무대에도 저는 참석하시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관련해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 특검 등에 대한 입장도 낼 걸로 보이는 가운데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여야가 후보 추천에 합의할 경우 임명할 거란 기존 원칙을 고수할 거란 전망입니다. 또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기존대로 수용 불가 원칙을 재차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당내 중진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내일 담화가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참석한 의원들 간은 온도차가 확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을 압박하기보다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했고 조경태 의원은 용산을 보지 말고 국민을 보고 가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인사들을 내보낼지 인적쇄신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도 관심인데 오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전직 2개월을 받았던 선임 행정관이 복귀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고 한 바 있는데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벌금형까지 받은 인사가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의미 있는 인적쇄신은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됐다가 전날 징계가 완료된 겁니다. 강 행정관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5k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겼습니다. 이후 9월 징계를 받았고 지난달 16일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강 행정관의 복귀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해외 중징계 중입니다. 정직 2개월 판정받은 적은 정직 2개월 끝나고 나면 행정관을 복귀시킬 생각이세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도 JTBC에 징계를 다 받은 만큼 강 행정관이 사표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부터 활동해온 강 행정관은 2022년 7월 윤 대통령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주고받은 이른바 체리따봉 메시지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최근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측근 그룹으로 지목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강 행정관을 포함한 8명의 인적쇄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적극적인 인사 조치는 없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열심히 귀를 기울일 사람 중 하나, 각종 의혹의 당사자인 명태균 씨입니다. 명 씨는 정권을 탄핵시킬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가 그런 말들은 모두 자신을 살려달라는 SOS였다고 하는 등 양극단을 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회견 이후 명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애초 전원으로 시작된 의혹은 녹취와 문자로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했던 명태균 씨. 수시로 통화 아니 기억을 잘 못한다. 왜 뜨문 눈으로 대통령실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대응하지 않았고 여권은 허세라고 평가했습니다.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탄핵 발언까지 나온 뒤에야 대통령실은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단 2번 만났고 2021년 11월 대선 경선이 끝날 무렵부터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명 씨는
보란 듯이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대화가 사적 대화라고 설명하자 또 반박했습니다. 내일은 더 센 걸 까야 되겠네. 대통령하고 나눈 걸 공적으로 내가 보여줄게. 명 씨는 이런 엄포가 실은 SOS, 구해달라는 신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SOS를 많이 했다. 왜냐하면 SOS가 딴 게 아니라 계속 페이스북에 가짜뉴스다, 이거 여사 관련됐다. 계속 아무리 얘기해도 용산에 내가 계속 SO 친 거야. 그러면서 나름대로 일정 선을 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단절했다 얘기는 내가 가지 마. 너 살려줄게. 또 내가 거기서 까먹으면 어찌 되겠어. 전면적이지. 하지만 윤 대통령 육성이 공개된 뒤 명 씨 발언은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동안 휴대전화가 내 변호사라고 말해왔던 만큼 당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오늘 다 불질러버리고 다 끝내버릴 거예요. 영원히 다 묻혀버릴 거예요. 다 없앴다고 했다가 내가 구속되면 공개하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전원에서 시작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해명은 의혹을 더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내일 윤 대통령 담화 하루 뒤 명 씨는 검찰에 출석합니다.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어. 야하게 그 20분의 1이 아니라 진짜 50분의 1도 안 한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 정권이 무너져갔지. 내일 윤 대통령 발언을 들은 뒤 명 씨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일단 명태균 씨는 소환을 앞두고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전략을 짠 걸로 보입니다. 명 씨 변호인은 저희 취재진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천을 부탁한 건 맞지만 아무 영향력 없는 일반 국민이 한 말이라고 했고 증거를 불태우겠다고 한 것도 홧김에 한 말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선 전 의원은 실제 공천을 받았고 검찰은 여전히 명 씨의 휴대전화를 찾고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둔 명 씨는 그동안과 달리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시면 그거 찍지 마세요. 발언을 많이 할수록 수습할 게 늘어난다는 변호인 조언을 들은 걸로 보입니다. 대신 어제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그동안 얽혀있는 해명과 오해를 풀겠다는 자세입니다. 명 씨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고 공천을 부탁한 것도 맞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공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한 얘기예요. 공무원 신분으로 한 얘기도 아니고. 대통령한테 국민이 힘이 더 있으면 어쩔 거고 이게 무슨 압박이 됩니까? 대선 기간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캠프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여론조사 보고했다 소리는 못 들었어요. 일단은 캠프 근처에도 간 적도 없고. 취임 전 윤 대통령 부부가 살았던 아크로비스타에 가본 적은 있지만 대선 캠프를 방문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눈 녹취와 문자 메시지 등이 있는 걸로 알려진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몇 개월 이 사건보다 훨씬 더 전에 핸드폰을 바꿨었거든요. 기존 핸드폰 처남이 갖고 있었고 보통 우리가 핸드폰 바꾸면 꽁폰을 조카를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난 9월 의혹이 불거진 뒤 자료를 복원하기 위해 포렌식 센터를 찾았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복구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다 불태워버리겠다던 발언도 홧김에 한 것이지 진심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명태균 씨는 이렇게 대통령, 또 대통령 부부와 선긋기 전략으로 일단 나갈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도 그동안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대화에 대해 사적인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명 씨는 저희 취재진과 대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캠프에 김영선 전 의원 자리를 만들어줬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 녹취에서 김영선이 열심히 뛰었으니 이렇게 한 발언과 연결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김영선 전 의원이 쉽게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래 쉬었고 이른바 윤핵관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김건희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을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국민의힘은 재선 의원밖에 없었어요, 여성이. 그리고 김 여사가 주변 반대를 무릅쓰고
김 전 의원을 캠프에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사가 조직들을 이렇게 할 때 그게 김영선 의원 책상 하나 준 거예요. 명 씨는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이때 기여를 했던 게 컸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죽기 살기 뛰어나던 전국 조직을 김영선 의원이 만개를 만든 거예요. 전국 조직을. 이는 앞서 공개된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내용과도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 여사와 명 씨는 사적인 대화를 나눴을 뿐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그러니까 모레 검찰 조사를 받게 될 명태균 씨 관련 소식들 스튜디오에서 좀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안 취재하고 있는 강버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강 기자, 방금 저희가 전해드린 대선 캠프에 김영선 전 의원 자리 주라고 여사에게 이야기했다는 이 발언이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대통령실이 해명해온 사적 대화라고 봐야 합니까? 예, 그동안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는 명 씨와 사적 대화만 했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를 쓰면은 도움이 될 테니 대선 캠프에 자리 하나를 줘라.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은 건 아무래도 공적 대화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현재까지 이런 대화를 했다는 건 명 씨의 주장이고요. 실제 이런 대화가 있었는지 또 김 전 의원이 캠프에서 민생안전 특별본부장을 맡는데 명 씨 혹은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는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태균 씨는 일단 모레 검찰 조사를 앞두고 어제 변호사와 만나서 조사 준비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명 씨가 선임한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네. 어제 두 사람이 처음 면담을 했는데요. 김 변호사와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명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에 이 공천 개입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 김 변호사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추천했고 본인이 김영선 공천 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의 정치 고관여층, 동네 아저씨, 할아버지들 다 공천 개입한 거예요. 김영선 의원님한테는 막 화내고 일 똑바로 하라고 다그치고 본인은 그게 자기의 국민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네, 명 씨도 자기가 힘을 써서 여러 일이 이루어졌다고 여기곤 있지만 이런 사람 정치권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죄가 되려면 공천권에 정말 영향력이 미쳤어야 하는데요. 김 변호사는 공관위 서류 조사에다 공관위원들 또 대통령 부부의 진술까지 받아야 입증될까 말까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김 변호사가 정치권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인물이어서 어쩌다 명태균 씨 변호를 맡게 됐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김 변호사의 현재 소속이 법무법인 황앤 씨입니다. 바로 김 변호사가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던 지난 정당대회 시점에 이 당을 이끌었던 황우여 당시 비대위원장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황 전 비대위원장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을 수도 있는데요. 황 전 비대위원장은 그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먼저 명태균 씨가 많이 억울한 상황이라면서 사건을 막고 싶다고 했던 겁니다. 김 변호사는 청년 최고위원 출마 선언까지는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걸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컷오프돼서 선거는 못 치렀고요. 네. 2021년 윤석열 캠프 조직 일본부 부본부장으로 위촉됐다가 사흘 만에 해촉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발언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2020년 추석을 앞두고는 이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이 현수막을 자신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에 붙였고요. 이준석 의원을 향해서 막말 섞인 비판을 쏟아낸 적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의 피의자인 유튜버 구제혁의 변호도 맡고 있습니다. 앞서 명태균 씨는 저희에게 이 페이스북을 통해 용산에 SOS를 쳤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오늘 또 글을 올렸던데요. 네, 조선 전기 명장인 남이 장군이 쓴 한시 북정가입니다. 이 남이 장군이 여진족을 정벌하고 나서 백두산에 올라 쓴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나라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장군은 27살에 영모를 꾀했다는 모함을 받아 죽습니다. 명 씨가 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이 남이 장군의 시를 적어둔 건 나름의 메시지일 텐데요. 지난 대선에 내가 대통령을 위해 한 일이 많은데 내가 잘못되게 이렇게 놔둘 거냐는 또 한 번의 구조 요청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의 SOS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내가 억울하더라도 이걸 다 짊어지고 가겠다는 메시지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와야 할 또 하나의 질문, 바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답을 들을 수 없었던 이른바 VIP 경로설, 또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는 800-7070 번호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질책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질책했다고 답했습니다.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에 대한 외압 의혹 사실을 물었는데 인명사고가 난 상황을 질책했다는 취지로 답한 겁니다. 당시 논점을 비켜간 동문서답이란 지적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수사가 잘 되고 있다며 특검법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02-800-7070으로 걸려온 전화가 윤 대통령이 건 것인지 묻는 질의에도 대통령실은 답변을 거부해왔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일체는 기밀 보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 회의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아마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또 사건 이첩과 회수 당일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걸었던 전화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뉴스룸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단독 보도를 이어갑니다. 공수처가 의혹의 핵심 인물 임성근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일부 복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논란의 멋쟁 해병 대화방 속 인물과 올해 초 만난 동선을 확인한 걸로 파악됐는데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와는 무관한 만남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압수당한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압수수색 직전 당황스러운 마음에 급히 20자리가 넘는 비밀번호를 설정했지만 적어두지 않아 잊어버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휴대전화 속 구글 타임라인 등 일부 기록을 복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록 중에는 임 전 사단장이 올해 초 이른바 멋쟁 해병 단톡방 멤버인 송호종 씨의 자택을 방문한 동선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3월 송 씨가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찍은 사진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송호종 씨를 초청을 했고 송호종 씨가 더 데려오는 동행해서 오는 사람을 저의 초청장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최상병 순직 사건 이후 송 씨와 임 전 사단장이 직접 만난 게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송 씨와 만남에 대해 송 씨가 위로차 식사를 제안해 방문했고 구명 로비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공수처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시점상 이번에 확인된 동선으로는 구명 로비와 직접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지만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송 씨와의 직접 접촉 사실이 확인된 만큼 포렌식을 통해 추가 동선이나 통화 기록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또 임 전 사단장에게 서울 해군 호텔 근처에서 이종호 씨를 만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추궁했지만 임 전 사단장은 이 씨와는 전혀 모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인적 사항부터 인간관계, 사생활까지 파악하는 신원조사는 국정원과 경찰청, 국방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도 이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하겠다지만 정보기관도 아닌 경호처에 이런 권한을 주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한 보안업무 규정 개정안입니다. 국정원이 담당하는 개인 신원조사 권한을
대통령 경호처에 일부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호처가 직원 임용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신원 조사를 직접 할 수 있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대한 신원 조사를 담당하면서 군 인사는 국방부에,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나누어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경호처도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 가족관계 등 신상뿐 아니라 친교 인물, 정당 및 사회단체 가입 이력, 인품 및 소행까지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집니다. 일각에선 정보기관도 아닌 경호처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건 본연의 임무와 관계없는 과도한 권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철저한 신원 확인과 보안 유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국정원의 관리 감독하에 신원 조사를 하는 만큼 무분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2022년에도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과 경찰의 지원 인력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과도한 권한 확대라는 군과 경찰의 반발로 인해 필요시 관계기관장과 협의하겠다는 내용으로 한 발 물러선 바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감사원 직원들이 지난해 택시비로만 5억 6천만 원을 썼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또 새벽 시간 노래방과 술집, 마사지 업소 인근에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증빙 자료는 대충 적어냈는데 정작 감사원은 누구의 감시를 받고 있는 거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감사원 직원들이 작년에 사용한 업무용 택시비 내역입니다. 지난 한 해 택시비로만 총 5억 6,700여만 원을 썼습니다. 당초 책정됐던 예산보다 1억 1천만 원가량을 더 쓴 겁니다. 총 사용액 중 절반가량은 밤 11시 이후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쓰였습니다. 감사원은 택시비 인상과 더불어 직원들의 야근 업무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취재진이 택시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새벽 3시에 노래방에서, 새벽 1시에 마사지 업소와 식당, 카페에서 택시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장소를 국회 인근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로 해당 가게들은 국회와 4-5km 떨어진 장소에 있었습니다. 또 아침 출근의 경우 오전 7시 이전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중교통이 다니는 시간에도 자택에서 택시를 부르고 국회 이동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골프 연습장이나 필라테스 센터 등에서도 택시 호출 내역이 있지만 실제 내역엔 국회 인근 등으로만 표기돼 어떤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 출장 땐 택시비를 16만 원씩 사용한 내역도 발견됐습니다. 택시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인근으로 찍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식당에서 불렀는데 찍히는 거는 이제 그 옆에 있는 노래방이나. 감사원의 택시비 지출은 매년 증가해 5,600만 원을 썼던 5년 전에 비해 약 10배 늘었습니다. 다른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감사원이 불투명한 회계를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개별 사용 내역을 전부 알지 못하나 업무 관련해 사용했다고 취재진에 해명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초겨울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이 영하를 기록했고 강원도 내륙엔 첫 얼음이 언 곳도 있습니다. 입동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목도리 두르고 두툼한 외투까지 챙겨 입었지만 몸은 움츠러듭니다. 등굣길 학생은 벌써 털신도 꺼내 신었습니다. 산책로 걷는 시민들도 단단히 차려입었습니다. 초겨울 날씨에 보인 오늘 아침 풍경입니다. 저녁엔 너무 추워가지고 보일러를 돌리고 잤는데 오늘도 어쩔 수 없어 일자리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농촌마을 공기는 도시보다 더 차갑습니다. 서둘러 난로에 설치할 연통을 사왔습니다. 보일러 속 불씨가 꺼질까 땔감을 연신 집어넣습니다. 몸은 따뜻해졌는데 수확 앞둔 농작물이 걱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얼었더라고. 근데 내일 아침에 더 춥다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에 기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서울 은평구와 노원군 아침 한때 영하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횡성 안흥면 영하 4.7도를 비롯해 내륙과 산지 곳곳이 영하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원도에선 첫 서리와 첫 얼음이 동시에 관측된 곳도 있습니다. 훅 찾아온 추위에
스키장은 인공눈을 뿌리며 손님 맞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춥습니다. 오늘 영상 4도였던 서울의 아침 기온이 내일은 2도까지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금요일부터 차차 풀리면서 평년 수준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65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필리핀 카지노를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단속을 피하려 강남 일대를 이곳저곳 옮겨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누군가 가구를 옮깁니다. 트럭 세대에 짐을 가득 싣고 출발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일당이 사람의 눈을 피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총책 전모 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중개형 도박장을 열었습니다. 자리에 모니터를 놓고 필리핀 카지노 영상을 생중계했습니다. 영상 속 필리핀 딜러는 손을 흔들며 생중계라는 걸 인증했습니다. 이렇게 승률을 조작할 수 없는 중개형 도박인 걸 확인시켜준 뒤 수억 원까지 베팅하게 했습니다. 전문 딜러까지 고용된 불법 도박장이었지만 겉모습은 평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이는 오피스 빌딩 사무실 임차 후 내부는 실제 호텔 카지노처럼 도박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이들은 이중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회원들만 들어올 수 있게 CCTV로 문 앞을 감시했습니다. 논현동에서 신사동, 역삼동으로 옮겨다니면서 단속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14개월간 650억 원에 달하는 도박 자금이 오갔습니다. 총책 전 씨는 수차례 도박 전과가 있었고 2018년엔 마사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산 걸로 드러났습니다. 출소 후 도박장에서 만난 지인들과 어울리다 불법 도박장을 열기까지 한 겁니다. 경찰은 전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2억 5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경기도 광교에서 갑자기 사슴이 나타나서 시민들을 들이받고 뿔로 찌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근에 사슴 농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고가 잇따르자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깜깜한 광교 저수지 산책로에 구급차가 달려옵니다. 신고하신 분은 사슴이라고 뿔이 많이 났다고 했거든요. 큰 뿔이. 새벽 5시 22분쯤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사슴뿔에 찔려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구급대원들이 8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성은 양쪽 허벅지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슴은 이미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사슴의 습격, 바로 몇 시간 전에도 또 있었습니다. 새벽 1시 광교 호수공원에서 30대 남성이 사슴에 들이받쳤습니다. 저수지와 멀지 않은 곳입니다. 사슴이구나. 저를 응시하고 있더라고요. 저 지나갈 때쯤에 갑자기 저한테 돌진을 하더라고요. 성인 남성이 나가 떨어질 만큼 힘이 셌습니다. 같은 개체인지 알 수 없지만 사슴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해. 오빠 너무 가까이 가자. 조그만 귀여운 사슴은 이게 아니고 거의 술록 저쪽 그 풀숲으로 가다니 뿔로 이제 바닥을 낙엽을 해치고. 출몰 지역과 가까운 곳에는 사슴 농장이 없고 먼 곳에 있는 농장 사슴들은 탈출한 적이 없습니다. 수원시는 사슴이 나타난 경위를 조사하고 포획 계획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문체부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 문체부의 감사 결과에 축구협회는 오늘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에게 최소 자격 정지를, 또 홍명보 감독의 재선임까지 강구하라고 했지만 다시 잘잘못을 따져보자며 재심의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회장의 지시라는 이유로 권한이 없는 기술 총괄 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축구협회는 먼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반박의 강도는 지난 국회 국정감사 때보다 더 높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고 그 과정에서 특히 홍 감독의 면담 및 협상 과정이 자택 근처에서 이루어진 것 역시 특혜가 아니라 당시 K리그 감독으로 계속 일정이 있어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동일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축구 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은 채 허위로 신청한 문제에 대해선 법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체부는 큰 틀에서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홍명보 감독의 재선임까지 강구하라고 요구했지만 축구협회는 일단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겁니다. 잘못이 있는지 다시 따져보자며 재심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심의 절차를 밟게 될 경우 문체부 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가 타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최종 결과는 2달 안에 발표됩니다. 축구협회의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5달 동안 이어진 논란은 잘잘못을 가리는 문제 역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우리 야구 대표팀이 오늘 상무와의 평가전을 끝으로 최종 명단을 꾸립니다. 나이 34세 처음 태극마크를 단 박동원 선수. 그 꿈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조소희 기자입니다. 박동원은 쿠바와 첫 평가전부터 선발로 나섰고 타석에선 깔끔한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기대한 대로 투수를 리드하는 포수로서 역할도 안정감이 묻어났습니다. 대만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평가전, 오늘도 선발 출전해 첫 타석에선 커다란 2루타로 선취점을 안겼습니다. 생애 첫 태극마크라 모든 순간이 박동원에겐 소중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양의지, 강민호에 밀려 대표팀에서 뛸 기회가 없었는데 세대 교체를 내세운 류중일 감독에게 뜻밖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젊은 선수단에 경험을 더해줄 베테랑 포수로 선택받은 겁니다. 먼저 또 뭐 질문이라든지 뭐 말을 걸게 되면 해줄 말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올 시즌 그가 야구장에 수놓았던 활약들이 있어 지금의 태극마크도 가능했습니다. 승부처마다 번뜩이는 판단력으로 팀을 위기에서 구하고 한 방이 꼭 필요한 순간엔 단숨에 흐름을 돌려놨습니다. 특히 일주일 뒤 대만에서 시작하는 야구 국가대항전 프리미엄 12엔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가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포수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거만 네가 짰어? 너네 볼을 한국에 있었던 볼을 거기서도 던질 수 있게끔만 이렇게 멘탈만 해줘. 34 국가대표 새내기의 국제대회 출전 꿈도 이어질지 류중일 감독이 내일 내놓을 최종 명단이 궁금합니다. JTBC 조소입니다. 이 홈런을 기억하시나요? KT와 겨룬 5위 결정전 8회 초 최정의 솔로 홈런이 터지면서 SSG는 3대1로 앞서가게 됐죠. 8회 말 역전을 내주긴 했지만 최정의 강렬함은 이걸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자유계약 선수로서 FA 계약에서도 홈런을 날렸습니다. 4년간 110억 원을 보장받으며 SSG와 인연을 이어나가게 됐는데요. 37의 나이, 이번까지 3번의 FA로 얻어낸 총 금액이 302억 원인데요. 역대 FA 계약 총액 규모 1위라고 하니 정말 놀랍죠. 그 꾸준함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겨울로 급변했습니다. 오늘 서울 기상관측소에서는 첫 서리가 관측됐고요.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하루 만에 올가을 최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다만 입동인 내일은 추위 대비를 더 잘해주셔야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로 때이른 추위에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모레부터는 차츰 기온이 오르겠고요. 바람결이 다시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내일 해안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고 제주에는 내일 밤사이 약한 비도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1도, 대구 3도로 대부분 5도를 밑돌겠는데요. 반면 낮에는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제주에만 비가 내리겠고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에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